2016년 2월 1일, 켈리 맥게리는 마지막 라이드를 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이 언덕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은 수천 명 앞에서 아찔한 묘기를 시도했던 남자야. 코스를 설계하고 죽음을 피해왔지.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 100피트 낙하도 없고 무서운 협곡 점프도 없어. 그저 가벼운 산악 자전거 라이딩, 2명의 라이딩 파트너, 그리고 그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경치 좋은 트레일 뿐이야. 그는 수백 번이나 달렸던 트레일을 오르막으로 페달을 밟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멈춰선다. 피지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이름 없는 목수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72피트 협곡을 백플립으로 넘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결에도 달릴 수 있는 트레일에서 쓰러지는 순간까지, 이 산악자전거 선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2년에는 지금은 수백만 달러 규모가 된 산악 자전거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켈리 다니엘 맥게리가 태어났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조용한 마을인 웨이크필드에서 꽤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켈리와 그의 형제 맷은 방과 후에 아버지와 함께 그냥 아이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낚시, 급류 래프팅, 캠핑, 그리고 자전거 타기에 빠졌습니다. 켈리와 맷은 작고 서스펜션 없는 BMX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동네 흙길 트랙에 가기 위해 몇 마일씩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몰래 숲으로 들어가 허가받지 않은 점프대를 만들며 몇 피트라도 공중에 뜨려고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땅을 떠나는 그 느낌, 잠시나마 완전히 공중에 떠있는 그 느낌. 그는 평생 그 느낌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12살에 스카우트되어 위대함을 위해 길러지는 스포츠 영재들과 달리 켈리는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스포츠를 하기엔 너무 커졌습니다. 그는 키 6피트 5인치 약 196cm, 몸무게 200파운드 약 91kg가 넘을 때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의 젊은이치고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20인치 BMX 자전거의 작고 단단한 프레임에 몸을 접어타기에는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그의 체격을 감당할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산악 자전거가 아직 제대로 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 탈 뚜렷한 길이 없었던 그는 어린 시절 취미를 현실에 양보해야 했고 그저 취미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 5년 동안 목수로 훈련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드는 엄격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피지에서 6개월 동안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손으로 일하며 기초를 다지고 하중과 응력을 이해하고 구조물이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그가 24살이 되던 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안락한 삶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 일은 그가 망설임 없이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켈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이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인생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인생이 정말 짧고 내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일깨워줍니다. 2006년 7월 되자 앞으로 40년 동안 안전하게 집을 짓는다는 생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켈리 자신의 진정한 집착인 자전거 타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24살에 대부분의 프로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은 이미 이름을 알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후원사도 브랜드도 없었고 오직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힘과 아무도 본 적 없는 라이딩 스타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켈리 연결짓지 않았고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켈비런 비아주 휘슬러로 날아가 크랭크웍스 슬로프 스타일 대회라는 대규모 산악 자전거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슬로프 스타일 라이더들이 높은 흙점프대에서 도약해 공중묘기를 펼치며 심사위원들에게 정밀함과 창의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자전거 경기 방식입니다. 켈리를 기대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즉흥적으로 오픈 예선전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부상에서 세계 최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겨루면서 이 무명 뉴질랜드 목수 켈리를 결승에 진출했고 세계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스폰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안에 켈리를 안았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기술을 배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황된 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쫓기 위해 그걸 포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이미 수년간 앞서 나가고 있는 나이에 당신은 첫 시도 만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스트릿 스포츠의 중심지인 퀸스타운으로 이주해서 프리라이드 커뮤니티에 진정으로 녹아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전거 타기는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스포츠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는 시간을 다투며 경주했습니다. 장애물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 뿌리, 그리고 어쩌면 좁은 코너 정도였습니다. 타이어는 흙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 라이더들은 단순히 땅에 머무르는 것에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트레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진화는 프리라이드라 불렸습니다. 목표는 결승선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수직 낙하 지점을 찾아내고 그 추락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더들은 기존의 트레일을 버리고 자전거를 50피트 절벽 가장자리와 버려진 암석 채석장 가장자리, 그리고 지도에도 없는 거대한 협곡 갭 가장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중력에 맞서는 군비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스로프 스타일 대회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거대한 낙차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백플립이나 360도 회전 같은 기술적인 공중고개도 선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켈리 맥게리가 들어선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켈리는 프리라이드 세계의 온화한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키는 195cm에 헬멧 아래에서 뻗어나오는 탈색된 금발 곱슬머리. 사진 작가들이 좋아했던 미소. 왜냐하면 그 미소는 결코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전쟁처럼 여기는 진지한 표정의 선수들로 가득한 스포츠에서 켈리는 자신이 운 좋게 초대받은 아주 멋진 파티처럼 경기를 대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메가자였는데 호주식으로 이 남자란 뜻입니다. 이 별명은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는 산악 자전거 커뮤니티의 비공식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느린 아마추어 라이더들이 트레일에서 혼자 남지 않도록 일부러 맨 뒤에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개인 좌우명은 인생의 멱살을 잡아라 였습니다. 켈리에게 그것은 매일을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기회를 잡으며 자신이 선택한 위험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며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유타 사막 깊숙한 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4시간 떨어진 곳에는 정말로 화성 표면처럼 보이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거친 황무지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레드불은 그 사막의 일부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악 자전거 대회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를 램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그 어떤 이름보다도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포장된 트랙도 안전지침도 없습니다. 라이더들은 곡괭이를 들고 와서 며칠 동안 절벽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아찔한 낭떠러지 위에 흙으로 된 경사로를 전부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네가 직접 파낼 수 있다면 네가 직접 탈 수도 있다. 유일한 한계는 네가 어디까지 살아남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2013년 10월 켈리 맥게리는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한계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코스 한가운데에는 단순히 캐니언 갭이라고 불리는 두 협곡 벽 사이에 거대한 자연 틈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72피트, 대략 7차선 고속도로의 폭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내려다보면 아래에는 50피트의 호곡만 있고 그 밑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사막 바닥의 바위들 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틈을 그냥 뛰어넘는 것만으로도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배짱 테스트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은 경사로를 향해 돌진하고 계산한 정확한 속도로 달리며 반대편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빠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착지 지점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의 반대편에는 날카롭고 아래로 향한 흙 경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가 그 가파른 각도에 완벽하게 맞춰 착지해야만
경사가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엄청나고 거친 충격을 안전하게 흡수해주고 당신이 깔끔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사로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5층 높이에서 평지로 곧장 떨어지는 것은 자전거가 즉시 부서지고 낙하의 강한 충격이 곧바로 다리와 척추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자전거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이고 두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켈리 맥게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러미는 의외게도 하지만 사는 타고입니다. 여림이 그는 건너며 백플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해하려면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눈을 감으라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핸들을 놓고 좌석을 완전히 뒤로 돌린 다음 다시 핸들을 잡고 차가 도로를 벗어나기 전에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로가 22m나 떨어져 있고 회전 중에는 아래 도로도 없습니다. 저 위에서 자전거로 백플립을 한다는 건 22m 공중 한가운데에서 아주 잠깐 동안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된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며 만든 관성에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행 경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려고요. 체조 선수처럼 몸집이 작은 라이더에게 백플립은 빠르고 타이트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켈리는 키 6피트 5인치, 몸무게 200가 파운드가 넘었어요. 그렇게 큰 남자를 뒤집으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완벽한 근육 제어, 그리고 절대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망설이거나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50피트 아래에서 거꾸로 목부터 떨어집니다. 살아남으려면 그의 자전거 타이어가 절벽 끝을 시속 정확히 31마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단 1마일만 느려도 안 됐죠. 그러면 그의 궤적이 4피트 부족해서 맞은편 협곡벽에 머리부터 부딪히게 됩니다. 시속 1마일만 더 빨라도 반대편의 가파른 착지 경사로를 완전히 지나쳐서 거칠게 착지하게 되고 끔찍한 충격이 발과 척추로 전달될 겁니다. 그의 속도는 정확히 시속 31마일이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켈리는 안장에 앉아 핸들바를 잡고 출발합니다. 가속은 격렬하고 즉각적입니다. 바람이 그의 헬멧을 스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켈리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그는 램프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가 거칠게 숨을 쉬며 집중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는 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입니다. 램프 끝에서 30피트, 20피트, 10피트 남았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그는 출발합니다. 그의 바퀴가 램프 끝에 닿고 땅을 떠납니다. 거의 즉시 켈리는 온 힘을 다해 핸들바를 뒤로 당깁니다. 그의 200파운드에 달하는 몸 전체가 회전에 몸을 던집니다. 자전거가 그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갑자기 그의 아래에는 50피트의 허공과 협곡 바닥만이 남게 됩니다. 딱 1초 동안 그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채로 협곡 바닥에서 50피트 위에 매달려 유타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착지할 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회전 도중에 그는 강력한 코어 근육과 회전하는 타이어의 자이로 효과를 이용해 자신의 회전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는 머리를 돌려 협곡 반대편의 좁은 흙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착지의 가파른 경사면에 앞바퀴 각도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그의 타이어가 흙을 밟습니다. 서스펜션이 그의 무게로 눌리고 그는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협곡 가장자리에 모인 관중들이 딱 1초 동안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본 것에 충격을 받은 관중들의 소리와 화모가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그의 헬멧 카메라 시점 영상은 2억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은 자전거를 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켈리의 지위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프리라이드 산악 자전거 선수 20인 중 한 명으로 굳혔습니다. 켈리는 단지 대회 참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실력자였고 상을 들고 당당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실상 산악 자전거계의 X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위 5위 안에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는 국제대회를 지배했고 2013년 레드불 램페이지에서의 전설적인 활약으로 종합 2위와 최초의 인기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시공자였던 엘리트 자전거 선수였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를 단순히 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접 만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트 코스 빌딩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다른 프로 선수들의 인간 생존 한계를 시험하는 바로 그 램프와 슬로프 스타일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피지에서 지은 집을 대하듯 자신의 몸도 똑같이 다뤘기 때문에 자신이 벌인 스턴트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켈리는 자신의 경력에서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자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프리라이드는 그런 명성을 거칠게 시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점프 영상이 화제가 된 1년 뒤 켈리는 다시 유타 사막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동일한 캐니언 갭 출발 지점에 서서 다시 한번 같은 성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년도에 그곳에서 백플립을 성공시켰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완벽하게 다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전 그를 구해줬던 정교한 계산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적정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궤적이 너무 높아서 폭 72피트의 협곡과 흙 경사로를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날아가다가 결국 딱딱하고 단단한 사막바닥에 세게 충돌했습니다. 물리학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골격은 단단한 바위 위로 자유낙하하는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장기가 파열되고 척추가 산산조각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켈리 맥게리가 생명을 잃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즉시 핸들바를 넘어 앞으로 튕겨나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부터 거칠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그 거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유니폼의 먼지를 털어내고 긁힌 상처와 멍난 입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 나갔습니다. 충격으로 그의 자전거 프레임이 산산조각 났고 값비싼 수천 달러짜리 자전거는 고철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꽤나 큰 인생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부딪힌 후에는 자신감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에서 완전히 옳았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그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년 후인 2015년 5월, 켈리는 중국 장자제의 템먼산에서 레드불 스카이게이트라는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코스는 거의 1000피트에 달하는 50도 경사의 고대 석계단 909개를 따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라이더들처럼 켈리는 자유낙하를 막기 위해 오직 브레이크에 의존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코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0피트에 달하는 내리막길의 중간점에서 지속적이고 극심한 마찰로 인해 브레이크 라인의 브레이크액이 실제로 끓어오르며 작동을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켈리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던 라이더에서 200파운드짜리 콘크리트 계단 위에 폭주 기관차로 변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구력도 없었고 충격을 흡수해줄 부드러운 흙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채 아래로 내던져졌고 결국 레이스 속도로 돌 구조물에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충돌이었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대퇴골이 끊어지거나 최소한 쇄골이 산산조각 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발만 아프고 7반을 꿰맨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팬들과 언론 그리고 동료 라이더들에게 이 순간들은 신화가 사실임을 완전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켈리의 엄청난 근육질 몸매는 실제 갑옷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체격이 그를 무적처럼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중력을 정복한 부서지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그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는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분석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충격이 쌓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몸으로 그 대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라이딩을 할 때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안전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든 부상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간에 그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켈리도 그의 스폰서들도 그를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은 진짜 피해는
그의 뼈에 일어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그의 체내 전기 신호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의 집 뒷마당에 있는 평범한 흙길이 수십 미터 높이의 사막 협곡이나 콘크리트 계단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곧 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후 뉴질랜드 퀸스타운. 켈리는 높은 곳에 위치한 유명한 경치 좋은 트레일인 퍼닐 루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집 뒤에 있으며 스카이라인 곤돌라 정상에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켈리는 이 트레일을 수백 번 탔습니다. 그는 2명의 독일인 라이더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곤돌라에서 약 45분 위쪽에 위치한 오르막길인 살먼 런이라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어렵지 않았고 그의 한계에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라이딩은 그의 자전거 스폰서 YT 인더스트리스를 위한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라이더가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소리조차 내지 않고 켈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패트리온 전용 영상을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취향이시라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의 두 라이딩 파트너는 즉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달려갔을 때 그들은 켈리가 흙길에 쓰러져 반응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동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대도 즉각 출동했습니다. 그 산책로는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도보로 45분 거리였기 때문에 2명의 구급대원이 탄 헬리콥터가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켈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날아가 착륙했고 전문 소생술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산악자전거 역사상 가장 격렬한 충격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대응과 즉각적인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켈리 맥게리는 오후 4시 20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음 그는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즉시 켈리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스턴트를 했던 남자는 결국 언젠가는 크게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남자가 초보자도 눈 감고 내려올 수 있는 언덕을 타다가 세상을 떠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의 아버지 닉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체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근육 덩어리였어요. 엄청 건강했죠. 심장마비 걸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날 오후 켈리의 가슴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잘못됐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초기 보고서에는 심정지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검시관의 전체 소견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가능한 이론이 있습니다. 둘 다 켈리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그가 일종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근육이고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더 커집니다. 이것은 스포츠 심장 전문의들이 운동 유발 심장 재형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켈리는 10년 동안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그의 심장은 단순히 너무 커져서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늘어나고 커지면서 미세한 흉터들이 생겼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흉터들은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역처럼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 트레일에서 그의 심장 전기 신호가 그 흉터 중 하나에 닿으면서 단락이 일어났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좀 더 복잡합니다. 보세요. 켈리가 살아 있었을 때 그의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램프에서 점프를 하거나 협곡 끝을 내려다볼 때마다 켈리의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수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움을 느낄 때 뇌는 아드레날린을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심장 근육은 원래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고 빠르게 수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평생에 몇 번 정도, 아마도 교통사고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켈리 맥게리는 직업상 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극한 프리라이딩 동안 이러한 격렬한 급증은 말 그대로 그의 심장세포를 내부에서부터 중독시켰고
화학적 피로로 인해 세포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심장의 전기 흐름을 막는 작은 미세 흉터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흉터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아 일반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남자이거나 100피트 높이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거인일지라도 심장에는 이런 전기 신호를 가로막는 미세한 흉터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켈리는 경주 코스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 엔진은 매번 조용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언덕을 오르며 페달을 밟을 때 그의 200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몸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느긋한 속도로 달릴 때조차 그의 몸은 끊임없이 연료를 필요로 하는 고성능 엔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퍼닐루프를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 안에서는 혼란스러운 전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파도가 흉터 조직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심장은 즉시 정상적인 리듬을 잃었습니다. 심장은 뇌와 폐로 혈액을 보내는 대신 쓸모없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떤 이론도 공식적으로 원인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켈리를 앗아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정보가 있는데도 그 남자가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반가는 교통사고 이후로 소나기 힘이 계속 약해졌기 때문에 안전 여유를 더 넉넉히 두고 자신이 정말 자신 있는 루트와 컨디션이 좋은 날에만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가 가장 좋아하는 벽에서 몸을 풀기 위해 등반을 하던 중 그는 그전에도 100번은 했던 것처럼 손을 뻗어 홀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